미국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그의 비밀 수첩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선거 부정 행위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선거에서 4만에서 5만 명의 자원 변호사들이 투표 과정을 감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과 중국이 이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트럼프의 수첩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아브린더 텍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웠었어요. 선거가 공정하고 정직한지 확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아차리는 것이 제 일이었죠. 오늘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밝은 헤드라인이 저를 의자에서 바로 앉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미국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온라인에 올렸었습니다. 예외는 없다고요. 그는 곧 법무부에서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 친구들과 연락처들이 계속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들을 쉽게 믿지 않도록 배웠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저 바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는 패턴들이 보였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아시아 전역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조사로 이어질 것 같나요? 라고 한 메시지가 물었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는 선거 부정은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해 들었던 이론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창문 밖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유리창에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지 않았었죠. 큰 뉴스 방송국들은 그것들을 음모론이라고 부르며 조사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이상한 패턴들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제 노트북에 최근 세부 사항들을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그가 말하는 시도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주장했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연락처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의 자원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었죠. 그들은 몇 달 동안 부정행위의 징후를 찾아보며 준비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선거 후에 불평하는 대신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의심스러운 일에 즉시 대응했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보호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고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연구는 몇 년 동안 저를 그곳으로 여러 번 데려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한 몇몇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나라가 특정 선거 기술의 일종의 중심점이라는 거죠. 우리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연락처는 마지막 비밀 통화에서 말했었습니다. 중국이 배경에서 작업하는 더 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를 수색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 소식통은 주장했었습니다. 그들은 서버를 찾고 있었어요. 이 서버들은 많은 이론에서 중요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기간 동안에만 3개월 동안 서버를 임대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후에는 모든 정보가 지워졌었죠.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누구든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버들이 사라졌어요. 여러 소식통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여러 번 덮었어서 아무도 복구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중요한 전자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것이 단지 우연인가 아니면 그렇게 계획된 것인가? 제 차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선거 보안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더 큰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중국의 1대1로 계획과 미국의 글로벌 전략 사이의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석가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이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큰 주장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증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었죠. 만약 강력한 사람들과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하며 행동을 취했었어요. 하지만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것은 빠르게 또는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다음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제 메모를 모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구름과 건물 사이로 얇은 주황색 노을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이 영원히 숨겨져 있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일하면서 배운 것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보고 조사하고 제가 찾은 것을 보고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이 사건들의 기록을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의 끝을 보지 못한다 해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메시지, 또 다른 단서가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집어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정치 분석가로서 저의 일은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나라는 바퀴의 중심과 같아요. 마지막 비밀 통화에서 제 친구가 말했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친구는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를 수색하기 위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서버라고 불리는 특별한 컴퓨터를 찾고 있었어요. 이 서버들은 제가 조사하고 있던 이야기들에서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 기간 동안 위원회가 이 서버들을 단 3개월 동안만 빌렸다고 주장했었어요. 그 후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지워졌다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질문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면 누가 선거가 공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버들은 사라졌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아니면 정보가 너무 여러 번 덮어 씌워져서 전문가들도 복구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었어요. 중요한 전자증거가 시스템이 설정된 방식 때문에 사라져요. 규칙들이 증거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저는 종종 혼잣말로 이 문제는 단지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쪽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토론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패턴은 제게 익숙했어요. 먼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요. 그런 다음 관리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증거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증거가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파괴되었다고 말해요.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의 호텔방에서 많은 밤을 보내며 제 일기장에 글을 쓰고 점들을 연결했었어요. 제 정보원들의 이야기들은 불안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경을 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죠. 제 전화는 아시아 전역의 연락처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울렸어요. 연결점들이 보이나요? 한 사람이 물었었죠.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적했었습니다. 저는 낮에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경을 썼을까요? 대부분은 그저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일자리와 가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 선거 서버와 데이터 보존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었어요. 밤에는 조용한 식당이나 공원에서 제 정보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항상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들은 누군가가 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직장을 잃거나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했었죠.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한 정보원이 비빔밥을 나눠 먹는 동안 저에게 말했었어요. 그는 이 선거가 실제로 그와 그의 상대 사이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와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 사이의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조사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 정보원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지 지역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나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권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가능할 때 문서들을 수집했었어요. 안전할 때는 증거 사진을 찍었고요. 제 정보원들이 허락할 때는 녹음도 했었습니다. 각 조각은 퍼즐의 일부와 같았어요. 혼자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함께하면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커피숍에 앉아 창문 아래로 경주하는 빗방울을 지켜봤어요. 제 반영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 일은 저를 지치게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 모든 것에서 그냥 벗어나야 하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했어요. 사람들은 공정한 선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죠. 만약 시스템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도 알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이것을 조사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마지막 만남에서 제 주요 연락처가 저에게 말했었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것을 다루지 않아요. 그들은 음모론자라고 불릴까봐 두려워요. 저는 그 두려움을 이해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많은 이름으로 불렸어요. 하지만 질문들이 중요했고 그들은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했어요. 그 하에 5번째로 서울을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면서 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돌아올 거예요. 떠나기 전에 저는 제 정보원들에게 약속했었어요. 계속 증거를 모으세요.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노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브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이 더 큰 네트워크의 중심점이라고 제안했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더 큰 그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증거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좋은 조사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여정이 얼마나 어려워지든 포기하지 않아요. 트럼프의 승리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 정보원들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고 했는데도 그가 이겼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가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들과 일하는 제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믿기 힘들 거예요.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가 부정행위를 시도할 것을 예상하고 몇 달 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펜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전에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보통은 선거에서 진 후에 부정행위에 대해 불평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팀은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을 때 제 정보원이 말했어요. 모든 투표소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변호사들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일기장에 적었어요. 이건 중요했습니다. 만약 선거 부정이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접근법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많은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했어요. 부정행위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속임수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도시거리에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투표 시스템과 다른 정치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큰 TV 방송국과 신문들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나라에서 제가 발견한 또 다른 패턴이었어요. 중요한 뉴스 매체들은 선거 부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미친 음모론처럼 취급했어요. 그들은 이런 주장들을 조사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마치 정보의 벽 같아요. 동료가 커피를 가져왔을 때 말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미국 여러 주의 선거감시원들의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숫자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팀이 가장 많은 감시원을 둔 곳에서는 투표 결과가 여론조사 예측과 매우 달랐어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다라고 제 노트에 적었어요. 트럼프 팀은 나중에 불평하는 대신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막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저는 다음 연구 여행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 자원봉사 변호사들 중 일부와 대화하면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어떤 증거를 모았을까요? 집에 갈 준비를 할 때쯤 비가 그쳤어요. 거리는 가로등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 무리가 지나가며 방금 본 영화에 대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거 시스템이나 국제 정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해외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트럼프의 법무부 연설에서 이름을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설렘이 느껴졌어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결과에 직면할까요? 아니면 강력한 세력이 다시 진실을 막을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가 국수를 가져오며 물었어요. 항상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거에 관한 뉴스를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게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예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작동하지 않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중요해요. 우리가 선거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정부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조용한 거리를 통해 집으로 걸어갔어요. 별들이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차를 마시며 제 노트를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핵심일 수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한 나라가 선거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것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을 닫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내일은 더 많은 정보와 분석할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진실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넘어보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어요. 트럼프의 대담한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국제적인 조사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권력자들이 전체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을 막을까요? 아직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찾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진실을 향한 추적은 얼마나 오래 걸리거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계속됩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봤어요. 빨간 실들이 세계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제 연락처였어요. 이건 단순한 지역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제 신뢰하는 친구가 보안 라인을 통해 말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이 선거는 그와 이재명 사이의 선거가 아니라 그와 시진핑 사이의 선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너무 오랫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들의 선거 사이의 연결고리가 제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 정보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관련성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거를 연구하면서 보낸 수년 동안 저는 패턴들을 알아챘었어요. 특정 후보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의 정책은 종종 중국의 세계 계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그냥 평범한 정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었죠. 1대1로 연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제 연락처에게 말했었어요. 그는 중국의 거대한 계획,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의 도로, 항만,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이 어떻게 선거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충돌하는 문제예요. 그가 말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 노트북에 적고 벽지도에 있는 두 지점 사이에 또 다른 선을 그렸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중국에 강경했었어요. 대통령 시절 그는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에서 그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의 최근 발언은 그가 미국이 다른 강대국들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확실히 중국에 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젤렌스키가 항복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분쟁을 지켜보던 제 정보원 중 한 명이 어제 저에게 말했었어요. 푸틴은 그의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만들기 위해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세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거는 국가 간의 훨씬 더 큰 투쟁의 단지 한 부분일 뿐이었어요. 만약 이러한 연결들이 실제라면 왜 일부 사람들이 조사에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됐었어요. 판돈이 이렇게 높을 때 강력한 집단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을 할 거예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길 원치 않습니다. 이건 한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이건 글로벌 권력 구조에 관한 거예요. 저는 제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봤어요. 5개 다른 나라의 선거 관리들 모두 비슷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투표 집계 중 이상한 서버 동작에 대한 보고서들, 정부 요원들의 방문 후 갑자기 진술을 바꾼 증인들,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티백 위로 뜨거운 물을 부수면서 저는 제 정보원들이 감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해 말하면 체포될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연락처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그들은 최근 3번의 선거에서 투표 데이터의 이례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문서를 보냈었어요. 숫자들이 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경우 모두 친중국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었어요. 저는 책상에 다시 앉아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무거웠지만 이 일은 멈추기에는 너무 중요했어요. 만약 선거가 국경을 넘어 조작되고 있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기술을 따라가세요. 다른 분석가가 지난주에 저에게 말했었어요. 같은 회사들이 수십 개 국가의 투표 기계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소유권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 중 많은 곳이 누가 실제로 그들을 통제하는지 보기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었어요. 일부는 중국 투자 회사들과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창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그들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쫓고 있는 그림자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저를 편집증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패턴들, 너무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요소라는 제목의 연구 파일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어요. 만약 제 이론이 맞다면 선거 조작은 무작위적이거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특정 목표를 제공했었어요. 질문은 저는 빈 사무실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 놓인 과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강력한 세력들이 어떤 실제 조사에도 저항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그의 노트북을 열었으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을 봤어요. 거의 자정이었습니다. 진실을 쫓는 또 다른 긴 하루였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메모를 암호화하고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정보, 탐색할 새로운 연결고리를 가져올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기 전에 저는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만약 선거가 통제될 수 있다면 더 이상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그 뒤에 있다면 세계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높은 건물들이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자동차들은 아래 거리에서 작은 장난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정치의 세계는 폭풍 속에 있었어요. 제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전 세계의 선거를 20년 동안 연구한 후에도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고 선거 부정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선거를 통제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소문이 계속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젠가 전체 진실을 알게 될까요? 저는 창턱에 앉은 새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쪼아먹다가 날아갔어요. 그 새처럼 저도 수년간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며 작은 증거의 부스러기는 찾았지만 전체 식사는 찾지 못했었죠. 저는 제 책상으로 걸어가 낡은 가죽 일기장을 집었어요. 그 페이지들은
새 대륙에서 온 메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뷰, 관찰, 그리고 수년간 제가 발견한 패턴들이요. 저는 가장 최근 페이지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선언했어요. 큰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동안요.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들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만약 제 정보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깊숙이 숨겨진 네트워크가 전 세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트럼프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시아에 있는 제 정보원들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속삭였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상에 다시 앉았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트럼프의 법무부 연설에 대한 헤드라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될까요? 아니면 이전처럼 또 다른 헛된 시작이 될까요? 제 휴대폰이 서울에 있는 정보원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은 이것이 베이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 각도는 항상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었어요. 만약 선거 조작이 제 정보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역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파워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나라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이끌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죠. 중국의 거대한 1대1로 프로젝트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의 무역 경로를 재구성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미국 전략에 대한 제 노트를 열었어요. 제 정보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에는 그의 팀이 다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간섭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고 했어요. 그들은 수천 명의 자원 변호사들을 모았고 투표소를 독수리 눈으로 지켜봤었습니다. 그들은 사후에 불평하기보다는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멈추는 데 집중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 접근 방식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을 적으며 궁금해했어요. 문제는 단지 하나의 선거나 한 나라보다 더 컸어요. 만약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연구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체계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게 이득을 주는 방법이요. 저는 일어나서 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이 주제로 오랫동안 일한 좌절감이 때때로 저를 압도했었죠. 대부분의 주류 뉴스 매체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 동료 중 한 명이 정보봉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대중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벽이요. 진실은 빛이 비치도록 틈이 필요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제 창문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증거를 찾는데 제 경력을 바쳤었어요. 정보 봉쇄를 뚫을 수 있는 단단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요. 저는 수많은 증언, 패턴, 그리고 의심스러운 우연들을 수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서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이 연구를 막 시작했을 때 세 나라의 선거 관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모두 더 젊고 낙관적으로 보였어요. 그때는 선거 부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간단할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이제 저는 그 견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계엄령 선포는 일부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보여줬어요. 그곳의 대통령은 증거를 포함할 수 있는 서버를 찾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련센터를 급습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정보원들에 따르면 그 서버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데이터가 깨끗이 지워졌다고 했어요. 설계에 의해 사라지는 증거, 저는 또 다른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사무실에 작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채널로 돌렸죠. 그들은 트럼프의 다가오는 연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지만 그의 주장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부정선거 주장을 조사할 가치가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정치적 연극으로 취급하는 것이요. 제 업무용 전화가 울렸어요. 민감한 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 라인이었습니다. 아브린더, 보고 계세요? 연구팀의 제 동료였어요. 네, 방금 켰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연설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제 노트로 돌아왔어요. 다가오는 날들이 중요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법무부가 실제로 심각한 조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줄 수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매핑해온 글로벌 웹이 마침내 빛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대를 절제하는 법을 배웠었어요. 그러한 조사에 저항하는 세력은 강력하고 전 세계 기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극적으로 딥스테이트 또는 그림자 글로벌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상당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걸음씩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저는 다가오는 강견 투어를 위한 자료들을 모았어요. 5나라의 대학들이 저를 선거 무결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했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인 설정은 이러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어요. 학생들은 종종 가장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어요. 경력에 대한 걱정이나 정치적 충성에 덜 제약을 받았거든요. 도시의 불빛이 제 창문 밖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상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20년 전 저는 투표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정치 분석가였어요. 지금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이야기 중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주류 소스들에 의해 크게 무시되고 있는 이야기요. 앞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가 끼고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트럼프의 법무부 연설이 실제 조사로 이어질까요? 다른 나라들이 따를까요? 아니면 기관의 저항이 다시 한번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까요? 저는 제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발전, 제 연구에 추가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아브린더 텍셀이 이 질문들에 대한 최종 답변을 볼 만큼 살 것인지는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이 제 일을 계속할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풍경 전체에 걸쳐 문서화하고 분석하고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것은 수년간의 도전과 좌절을 통해 제 전문적인 모토였었어요. 때로는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궁금했어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선거가 지나갈까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특히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을 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거리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밖에서 도시는 그들 주변에 소용돌이치는 정치적 흐름을 대부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인 언젠가 우리가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과 질문들을 품고 보행자들의 흐름에 합류했어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켜보고 미래 연구자들을 위한 기록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할 것이었어요. 글로벌 웹의 이야기에 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하면서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국제방위전략연구소 사무실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제 이름은 타진 노바코라 박사이고 저는 세계 각국이 어떻게 무기를 사고 파는지 연구했었어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거친 말들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역효과를 내고 미국 자체를 방해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보고서에 적으면서 소리내어 말했었어요. 이건 단지 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대한 실제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트럼프와 캐나다 사이의 문제는 점점 더 나빠졌었어요. 트럼프는 심지어 캐나다가 미국의 50일 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었죠. 그는 또한 캐나다가 미국에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렸어요. 이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 중 하나였던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친구들이 압력을 가할 때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었어요. 캐나다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확히 행동하고 있었죠. 군대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군사 장비를 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 군대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현대화 과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었고 제가 맞았었어요. 정말 제 주의를 끈 것은 이것이 한국의 여정과 얼마나 비슷한지였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강한 방위 산업을 구축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패턴을 알아챘었어요. 이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잘 만들어진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K9 자주포, 일종의 움직이는 포병과 캐나다의 필요에 완벽할 것이라고 보여졌어요. 이 무기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추운 곳에서 잘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었어요. 이 국가들은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과 비슷한 날씨를 가진 곳들이죠.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었고 훌륭하게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지난달 보안회의에서 국방장관들에게 설명했었어요. 이 좋은 실적은 미국 시스템에 덜 의존하고 싶은 캐나다 같은 국가에게 한국의 제안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다른 차량에 의해 끌려야 하는 견인식 M777 곡사포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지상군의 약점이죠. 저는 직접 현장에서 두 시스템을 모두 테스트해 봤었고 K9이 움직이는 방식, 발사 속도,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의 유연성에 있어 명확히 더 좋았어요. 저는 책장으로 걸어가서 작년 현장 테스트에서의 제 노트를 꺼냈어요. K9은 몇 분 안에 여러 발을 발사하고 빠르게 새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M777은 정확하지만 설치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거의 빠르게 위치를 옮길 수 없었죠. 현대전쟁에서 이 이동성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바코라 박사님, 2시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제 보조가 문을 통해 불렀어요. 고마워요. 곧 갈게요. 저는 제 서류를 모으며 대답했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이 글로벌 퍼즐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생각했어요. 전에는 무기를 구매만 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무기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었죠. 한국은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상황은 틈새, 기회의 틈새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잘 만들어진 K9 곡사포로 그 틈새를 채울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방위 패턴을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일찍 파악하는 법을 배웠었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어요. 면밀히 주시해온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저는 세 나라의 국방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동맹 관계가 글로벌 방위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논의할 거예요. 그들은 듣기 위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결국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 패턴을 예측했었죠. 그리고 제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기회의 틈새라는 단어에 2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이 맡아온 역할에 들어갈 완벽한 기회였죠. 그리고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이집트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발을 디뎠어요. 햇빛이 망치처럼 내리쬐는 가운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집트가 왜 한국 무기를 사기로 했는지 직접 보기 위해 왔었어요. 지난 2월 이집트는 한국과 정말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K9 자주포를 위해 1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었어요. 이것들은 그냥 일반 대포가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궤도 위에 있는 거대한 총과 같은 거죠. 저는 이집트가 왜 이런 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끝없이 펼쳐진 모래를 바라봤어요. 시야가 닿는 한 모래만 있었습니다. 사막은 어떤 기계에게도 힘든 곳이에요. 엔진은 너무 뜨거워지고 모래는 모든 곳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잘 작동하는 무기들도 여기서는 자주 고장났어요. 사막은 모든 것을 시험해요. 군사기지로 가는 동안 이집트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작동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어요. 군사기지에서 저는 몇몇 이집트 장교들을 만났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지역 지도를 보여주며 그들의 걱정거리를 설명했습니다. 이집트와 터키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아요. 터키는 자신들의 자주포를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리비아에 보냈었죠. 이 터키 자주포들은 사실 한국 설계를 기반으로 했었어요. 이제 이집트는 진짜 한국 버전을 원했던 거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한 이집트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고장나지 않을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국가들은 종종 이웃이나 경쟁국이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구매해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를 갖기 위한 경쟁 같은 거죠. 다음 날, 저는 K9 자주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사막 황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기계들이었어요. 한국은 이집트를 위해 특별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더 나은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모래를 막기 위한 특별한 필터도 넣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새 엔진이었어요. 한국은 이 기계들을 위한 자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열에서도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여기 이집트 사막에서 테스트했었어요. 이것은 한국에게 큰 발전이었습니다. 자체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아주 잘 됐어요. 기술 담당 장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도가 섭씨 50도에 도달했을 때도 엔진은 예상보다 더 잘 작동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온도죠. 약 화씨 122도예요. 대부분의 기계는 그런 열에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방문하는 동안 저는 이집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K2 탱크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 비춰볼 때 흔한 일이에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한 종류의 무기를 구매하면 그들은 종종 더 많은 다른 종류의 무기를 원하게 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새 K9 자주포로 하는 훈련 연습을 지켜봤어요. 이집트 군인들은 사용하기 쉬워 보이는 것에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 기계들은 매우 빠르게 여러 발을 발사한 다음 누군가 반격하기 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3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설치하고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어요. 한 승무원 지휘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기지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이집트의 이 무기 구매 결정이 한국에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집트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나라예요.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이집트가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K9이 여기서 잘 작동한다면 다른 주변 국가들도 구매하고 싶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집트는 또한 자체적으로 군사 장비를 일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과 협력하여 이집트에서 이 무기의 일부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이집트 기술자들이 K9 자주포를 수리하는 법을 배우는 정비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훈련사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분위기는 친절하고 집중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기계예요. 휴식 시간에 한 이집트 정비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강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유지 보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이유로 국가들이 한국에서 구매하기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장비를 사용하고 수리하는 방법을 기꺼이 가르쳐 줍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일부 국가들은 이런 지식을 공유하지 않아요. 제 비행기가 카이로에서 이륙했을 때 저는 아래의 광활한 사막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집트의 구매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공급자에 덜 의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의 가혹한 사막에서 한국 무기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것은 한국이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뜨거운 사막부터 가장 추운 북극 지역까지 작동하는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거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단지 돈이나 무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정치적 조건 없이 좋은 군사 장비를 원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비행기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K9 자주포의 성공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시험장을 걸었어요. 제 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름처럼 형성됐었죠. 온도계는 영하 32도를 가리켰는데 오늘 평가하려는 것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방위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수년을 보낸 전문가로서 저는 이것이 어떤 포병 시스템에도 최종 시험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캐나다의 포병 상황은 저를 깊이 걱정시켰어요. 제 최신 평가에서 그들은 전체 지상군을 위해 약 30대의 M77 카닌 곡사포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단위당 약 9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들은 큰 약점이 있었어요. 위치로 견인되어야 했거든요. 광활한 캐나다 황야에서 특히 혹독한 겨울 동안 이 제한은 재앙이 될 수 있었어요. 캐나다 군대는 계속 현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저는 지난달 정책 브리핑에 썼었죠. 하지만 그들의 포병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해군과 공군은 업데이트를 받고 있었지만 지상 포병은 수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가 눈 덮인 시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견인 시스템과 달리 그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위치를 바꾸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전투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이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동계작전 능력이 입증되었는데 이는 제가 여러 현장 테스트에서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추운 날씨는 군사 장비의 독특한 도전을 만들어요.
엔진은 시동이 어렵고 윤활유는 두꺼워지고 배터리는 전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양한 포병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한국 디자인은 일관되게 유럽 대함보다 성능이 뛰어났어요. 그들의 추운 날씨 시동 시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 중요한 요소였죠. 저는 작년 핀란드에서 비슷한 시험장에 서서 스톱워치를 손에 들고 그들의 군대가 케인 야행을 극한의 겨울 조건에서 시험하는 것을 기억했어요. 이 시스템은 영하 40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시동이 걸렸고 연장된 추운 날씨 연습 내내 작전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는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 대표들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와 대립적인 수사를 통해 캐나다에 전례 없는 압력을 가하면서 캐나다 관리들은 방위 조달 결정에서 독립성을 보여주기를 열망했어요. 만약 캐나다가 K9을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한국 방위 수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방위 산업에서 그들의 세계적 존재감을 진정으로 확립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안보 협력을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저는 K9이 발사 시연을 완료하면서 메모를 했는데 어려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확도로 표적을 맞췄습니다. 이 시스템의 밀폐된 운전실은 승무원을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은 M777과 같은 견인 시스템을 조작할 때 승무원이 견뎌야 하는 노출된 위치와는 밤낮으로 다른 차이였습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그들은 특히 K9의 어려운 지형에서의 이동성에 관심을 표현했어요. 캐나다의 광활한 북극 지역은 최소한의 인프라가 있는 외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K9의 자주적 특성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에 유리한 또 다른 요소는 기술 이전과 잠재적 현지 생산 준비에 참여하려는 그들의 의지였어요. 이 접근법은 이미 터키, 인도,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성공적이었습니다. 방위 산업을 확장하려는 캐나다에게 이러한 준비는 장비 자체를 넘어서는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어요. 그날의 관찰을 마치면서 저는 더 넓은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대한 잠재적 K9 판매는 단일 무기 거래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나타냈어요. 그것은 한국과 같은 신흥 공급자들이 미국 시스템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 패턴에 도전하는 글로벌 방위 관계에 변화하는 환경을 상징했습니다. 내일 저는 제 발견을 캐나다 조달팀에게 발표할 거예요. 제 평가는 명확할 것입니다. K9은 특히 북극 조건에서 캐나다의 작전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맞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조달 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기회는 명백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세계 방위 지도를 바라봅니다. 전에는 서로 협력하지 않았던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이러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 왔었고, 이제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그들의 무기는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테스트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구매국과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었죠. 셋째,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무기를 찾는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무기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의 친구들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면 이는 아마도 더 빨리 일어날 것이었어요. 한국은 정치적 요구 없이 좋은 무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글로벌 방위 판매를 연구해 왔었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누가 무기를 팔고 누가 사는지에 대한 오래된 패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존의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의 진정한 대안이 되었어요. 이것은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었죠. K9 자주포는 한국 무기가 얼마나 적응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과 캐나다와 같은 추운 곳에서도 작동했어요. 이것은 다양한 기후와 요구사항을 가진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었습니다. 국가들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저의 연구에서 저는 한국이 이러한 첫 판매를 이용하여 더 많은 종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9을 구매한 일부 국가들은 이제 K2 탱크와 FA-50, KF-22와 같은 비행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시장에서 더 큰 판매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들이 동일한 무기를 사용할 때 그들은 종종 군사작전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했어요. 한국이 더 많은 국가의 무기를 판매함에 따라 그들은 동아시아를 넘어 안보 파트너십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방위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세계 무기 시장은 큰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옵션이 나타나면서 이전 판매자들이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과 스마트한 비즈니스 계획을 가짐으로써 누가 방위에서 누구와 협력하는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의 성공은 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보다 세계 안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더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 판매 세계에서는 국가들이 믿는 것이 종종 진실만큼 중요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안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K9을 만드는 공장을 걸어다니며 저는 작업자들이 이러한 거대한 기계들을 조립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각각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한국의 성장하는 영향력의 일부를 나타냈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 작은 나라가 첨단 무기 판매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경쟁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눈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러웠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라고 한 엔지니어가 우리가 새로 주조된 포탑을 검사하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매년 우리는 전통적인 공급업체들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력은 저에게 젊은 운동선수가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강한 헌신으로 인한 꾸준한 향상이었죠. 캐나다의 K9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줍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것은 지역 플레이어에서 세계 무대에서 플레이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전 세계의 방위 전문가들이 주목할 것이었어요. 다른 무기 판매자들과 한국이 다른 점은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작은 국가에 판매할 때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유연성, 더 많은 기술 공유, 구매자의 요구에 대한 더 많은 존중을 제공했었죠. 저는 한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의 방위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었어요. 그들은 반복적으로 한국이 그들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라고 이집트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서는 신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한국이 다양한 환경에 맞게 무기를 맞춤화하는 방식은 고객 요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경우 그들은 K9에 특별한 냉각 시스템과 모래 필터를 추가했었어요. 추운 나라들을 위해서는 엔진 시동 시스템과 승무원을 위한 난방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개발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었지만
한국이 그들을 위해 작동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국이 가능하게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의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이 한때 다른 이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요. 이러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접근 방식은 단순한 사고 팔기보다 훨씬 강력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가장 관심 있는 국가들은 무언가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스스로 구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중간 경로를 제공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와 함께 오는 정치적 조건 없이 좋은 기술을 제공했었죠. 무기 판매자로서의 한국의 부상은 글로벌 정치가 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큰 나라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오래된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중간 규모의 국가들은 초강대국을 통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글로벌 보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세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들이 무기를 어디서 구매할지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때 그들은 한 큰 공급업체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낮았어요. 이것은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에 대해 가지는 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첨단 무기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술이 더 널리 퍼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확산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자체에 대해서는 주요 무기 판매자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안보 제공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책임과 기대를 가져왔었죠. 저는 한국이 방위 시장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지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급업체들과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역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이제 다른 이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라였죠. 앞으로의 몇 년은 한국이 무기 판매의 비즈니스와 글로벌 안보의 정치를 얼마나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무기 구매자에서 무기 판매자로의 여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것처럼 이러한 도전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것임을 시사했었어요. 역사의 이 독특한 전환점에 서서 저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 환경의 윤곽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와 같은 성공을 포함한 한국의 무기들은 연결마다, 거래마다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식을 재형성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퍼손 박사예요. 저는 전 세계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 서울에 온 첫날이었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서울의 유명한 자전거 시스템을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질서정연한 교통이었어요. 자동차들은 차선을 잘 지켰었고 사람들은 적절한 시간에 길을 건넜었어요. 모든 것이 잘 연습된 춤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었죠. 이건 제가 며칠 전 중국 베이징에서 봤던 것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더 신선하네요.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첫 인상을 적었어요. 서울 교통, 정돈되고 차분함. 한국인 친구 지호가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교통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도시의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희 자전거 혁명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물론이죠. 저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어 신나서 대답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문을 통해 건물들이 점점 높아지고 거리가 더 붐비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모든 것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따릉기라고 해요. 지호가 택시가 교통 속을 지나가는 동안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작년에만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거의 500만 번이나 이용했었어요. 이건 전년보다 28% 더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제 노트에 적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작된 이후로 24배나 커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도심에 도착해서 지호가 택시 기사님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우리는 분주한 보도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일렬로 깔끔하게 주차된 파란색 자전거 몇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 자전거 옆면에는 따릉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 공공자전거예요. 지호가 그것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누구나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 빌릴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자전거에 다가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코드를 스캔했고 자전거 중 하나가 잠금이 풀렸어요. 그녀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밟았고 전용 자전거 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말했어요. 많은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와 분리된 전용 도로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른 차량들과 도로를 공유하고 있네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일부 도시들처럼 전용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통 질서요? 저는 노트에 이 단어를 적으며 물어봤어요. 네, 한국어로 교통 질서라고 해요. 지호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고 도로에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주의해서 봐요. 자전거 이용자들은 보행자 주변에서 조심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시를 걸으면서 저는 분주한 거리를 다니는 수십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봤어요. 그들은 빨간 신호에 멈췄었고 회전하기 전에 신호를 보냈어요. 보행자 주변에서는 안전한 속도로 움직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멈추면서 지회에게 말했어요. 여기 자전거 시스템은 특별한 기반 시설이 많지 않은데도 정말 잘 작동하고 있네요. 무슨 뜻이세요? 지호는 제 관점이 궁금한 듯 물어봤어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서울보다 자전거 도로가 훨씬 많아요. 자전거를 위한 물리적 기반 시설이 더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제가 거기 있었을 때 완전한 혼란을 봤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혼란이었나요? 지호가 물어봤어요.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서 달리는 전동 스쿠터들,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자전거들, 교통이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밀고 들어오는 자동차들, 아무도 규칙을 따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지호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물리적 기반 시설은 있지만 문화적 기반 시설이 없는 것 같네요. 문화적 기반 시설이요? 저는 이 흥미로운 단어를 적으면서 물어봤어요. 네, 지호가 말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안전에 신경 쓰나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나요? 경찰이 지켜보지 않을 때도 규칙을 따르나요? 이런 것들이 좋은 자전거 도로를 갖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분주한 교차로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서서 약 20분 동안 교통 흐름을 지켜봤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적어도
30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세었어요. 그들 중 한 명도 교통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저는 지회에게 말했어요. 관계자들이 저에게 비슷한 20분 동안 분주한 교차로에서 6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규칙을 어기는 것을 관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교통사고의 60%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전거 이용자들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우려되는 일이네요. 지호가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전용 도로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사고가 훨씬 적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우리는 따릉기 대여소로 걸어가서 지호가 저를 위해 자전거를 빌리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 과정은 간단했어요. 스캔하고 작은 요금을 지불하면 자전거 잠금이 풀렸습니다. 내일은 저희 자전거 노선을 더 보여드릴게요. 지호가 말했어요. 지금은 한강공원으로 타고 가봐요. 일몰 때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 거리를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면서 저는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도로를 배려와 인식을 가지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서울은 정말 놀라운 것을 이루었어요. 그들의 자전거 시스템은 광범위한 전용 도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공유된 이해 덕분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자전거나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공공간을 어떻게 공유하기로 동의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노트를 닫으며 내일 연구를 계속하게 될 것에 대해 기대감을 느꼈어요. 서울 자전거 혁명은 단지 자전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베이징 일주일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자전거와 스쿠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분되기보다는 교통 상황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붐비는 거리의 가장자리에 서서 눈을 의심했어요. 전기 스쿠터들이 전용 차선에서 벗어나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질주했습니다. 도로가 혼잡해질 때마다 자동차들이 자전거 차선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베이징은 자전거만을 위한 특별한 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큰 혼란처럼 보였어요. 베이징은 공공자전거와 전기 스쿠터를 수년간 운영해왔어요. 라고 저는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오포와 모바이크 같은 회사들이 자전거 대여를 정말 쉽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으로 코드만 스캔하고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곳에서 자전거 타기를 매우 인기 있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알아보기 위해 베이징 교통관리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무서운 숫자들을 공유하면서 지쳐 보였어요. 베이징에서 교통사고의 60%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라고 한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시단이라는 붐비는 광장을 단 20분 동안 지켜봤는데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자전거 이용자 6명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580건 이상의 사례를 기록했어요. 저에게 정말 두드러진 점은 관리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들이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는 안전의식이라고 하는데 서울과 베이징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3일 동안 저는 자동차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교통에 끼어드는 모습, 자전거들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모습, 그리고 보행자들이 교통의 작은 틈만 보이면 빨간불에도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에 있는 동안 양심과 양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동하는 방식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붐비는 교차로에 서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세어봤어요. 단 10분 만에 저는 다음을 보았습니다. 빨간불을 무시한 자전거 이용자 12명,
인도로 운전하는 전기 스쿠터 8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보행자 15명, 회전할 때 양보하지 않는 자동차 5대. 저는 마치 아무도 춤 스텝을 모르는 위험한 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호텔은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저는 자전거에 대해 몇몇 학생들과 대화하기로 했어요. 린이라는 젊은 여성은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수업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무도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지난달에 제 룸메이트가 인도로 달리던 전기 스쿠터에 치였어요. 팔이 부러졌었죠. 저는 그녀에게 경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는지 물었습니다. 노력은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변하지 않아요. 모두가 급하고 아무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창문을 통해 교통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탄 배달원이 자동차 사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인도로 달리고 심지어 일방통행 거리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2분 만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칠 전 서울에서 본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대조가 더 선명할 수 없었어요. 서울은 자전거 차선이 더 적었지만 이용자들은 조심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빨간불에 멈추고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경찰이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규칙을 따랐어요. 베이징에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위한 이 모든 특별한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일한 교통 엔지니어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이점에 대해 물었어요. 차선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를 때만 교통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베이징에서는 그 이해가 아직 발전 중입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직접 자전거를 빌렸어요. 저는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밝은 노란색 자전거의 잠금을 해제했어요. 자전거 자체는 잘 만들어졌고 타기 편안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하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자전거 차선에 있을 때도 자동차들이 저에게 경적을 울렸어요.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저를 지나갔습니다. 한 교차로에서는 전기 스쿠터 무리가 완전히 빨간불을 무시하여 자동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어요. 30분 후 저는 자전거를 반납하고 대신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운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떠나기 위해 가방을 싸면서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이징은 도처에 자전거 차선을 건설했지만 서울은 더 중요한 것, 도로에서의 존중 문화를 구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전거 차선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호텔 창문 바깥의 붐비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저는 도로에 명확하게 표시된 전용 자전거 차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 차선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곳 어디서나 타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규칙과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 사이의 격차는 어쩌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보였습니다. 내일 저는 서울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는 더 적은 차선이 어떻게든 더 많은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이 퍼즐은 제 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자전거 시스템을 가진 두 이웃 국가가 이렇게 다른 교통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바로는 도로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바라보며 연구 노트 페이지를 넘겼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에 교통규칙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빨간불을 무시하면 단지 3점이 아닌 6점의 벌점을 받고 200 위안의 벌금도 내야 해요. 그건 약 3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면허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심지어 5년 동안은 새 면허를 신청할 수도 없었어요. 이 새로운 규칙들은 문서상으로는 정말 좋아 보여요 라고 저는 호텔방에 앉아 제 일기장에 적었었습니다. 램프가 제 노트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규칙들이 시작된 지 8개월이나 지났는데 실제로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거리에서 볼 수 있었고 교통을 연구하는 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바로는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인터뷰 중에 저는 한국어 단어 위반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한 교통 엔지니어는 우리 미팅 중에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통관리사무소에서는 자전거가 규칙을 어기는 것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규칙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자전거에 관한 규칙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잘 따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이 좋은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연구 노트에 저는 한국어 단어 교통법규를 여러 번 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옆에 질문을 추가해야 했어요. 이 규칙들이 실제로 작동할까요? 누군가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하나요? 베이징에서는 규칙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거리에서 하는 일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메모를 작성한 다음 날 아침, 저는 번화한 교차로에서 교통을 지켜보러 갔었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 저는 빨간 불을 통과하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세면서 눈을 찡그렸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저는 23건의 위반 사항을 세웠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근처에 멈춰 선 현지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교통규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신경 쓰지 않아요. 경찰도 어차피 사람들을 거의 멈추게 하지 않죠. 저는 손가락 아래 노트북 종이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이것을 적었어요. 제가 관찰을 계속하는 동안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교통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만났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작고 서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자전거를 감시하기에는 경찰관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잡더라도 벌금이 그들의 행동을 바꿀 만큼 충분히 높지 않아요. 저는 그의 좌절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벽에 큰 빨간 글자로 새로운 규정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발견했었죠. 지난달에 몇 장의 티켓을 발급하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약 50장 정도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사실은 수천 장이 있어야 했는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2대의 자전거가 빨간불을 지나 질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의 길을 건너는 한 여성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졌었어요.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시원한 저녁 공기를 얼굴에 느꼈습니다. 규칙은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할 때만 작동해요. 베이징에서는 강한 규칙이 있었지만 동의는 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대였어요. 규칙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었어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통규칙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길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일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노트북을 챙기고 연구를 계속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도시들이 어떻게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았어요. 저는 베이징이 규칙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 저는 오는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현지인은 빙그레 웃으며 빨간불에도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서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서로 다른 교통규칙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남자가 한여름에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왜 누군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까요? 그런데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갑자기 천천히 움직이는 차를 향해 자전거를 돌리고 차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운전자는 멈춰서서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곧 그들은 언쟁을 벌였고 운전자는 돈을 건넸어요. 제가 방금 뭘 본 거죠? 저는 베이징을 안내해주던 교통연구원 린 웨이에게 물었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자해 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린 웨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전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베이징 법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보통 자동차 운전자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경찰과 법원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때로는 125만 원 정도까지 요구하기도 해요. 린 웨이가 알려줬어요. 그것은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논쟁 없이 돈을 지불해요. 그날 오후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어떤 사람들이 사기꾼일지 궁금했습니다. 린 웨이는 태블릿으로 더 많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한 영상에서는 가짜 번호판이 달린 자전거가 계속해서 자동차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돌아서 가려고 하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혔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전거를 돈을 훔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자전거 공유 같은 좋은 것이 어떻게 해로운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니 슬펐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자전거 사기꾼들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보여줘요. 이제는 단순히 혼잡한 교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혼란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는 조직적인 그룹이 있어요. 저는 중국 블로거가 쓴 재미있는 글이 생각났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자전거 시스템을 모방하고 형편없는 교통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놀리지만 사실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었어요. 장 경관은 자전거 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를 빨간 점으로 표시한 벽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몇몇은 잡지만 더 많은 사기꾼이 나타나요. 장 경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범죄를 신고하지 않아요. 저는 더 엄격한 법이 도움이 될지 물었었습니다. 장 경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법을 더 강화했어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면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벌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그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창문을 가리켰었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따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다녀온 서울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가 오지 않아도 빨간 신호등에 멈췄었습니다. 그들은 손 신호를 사용해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대신 보행자들에게 정중하게 종을 울려 경고했었죠.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차이점은 단순히 좋은 자전거 도로나 엄격한 규칙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도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날 나중에 저는 카페 창문으로 배달 자전거가 교통 속을 가로지르며 자동차를 가로막고 길을 건너는 여성과 거의 부딪힐 뻔한 모습을 보았었어요. 아무도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저 일상이었죠.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녹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린 웨이에게 물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천천히 바뀔 거예요. 제 아들의 학교에서는 이제 교통 안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녹색 신호등을 기다리고 손 신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아이들은 이해하지만 어른들은 깨기 힘든 오래된 습관이 있어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면서 저는 두 도시를 마음속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곳 모두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곳 모두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죠. 하지만 한 곳은 원활하게 작동했고 다른 한 곳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범죄자들을 끌어들였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자전거나 도로, 심지어 법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닫기 전에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었어요.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교통규칙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에 가장 극단적인 예일 뿐이에요. 그들은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보고 이용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은 더 나은 자전거 도로나 더 엄격한 경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켜보지 않을 때도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일 저는 국제도시 이동성 회의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좋은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도로 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몇 주 동안 연구한 후 저는 드디어 두 도시의 자전거 시스템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이해했었어요. 그것은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에 쓰여진 규칙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자세히 관찰했었어요. 따릉기 자전거를 탄 회사원이 보행자에게 다가갈 때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차가 오지 않아도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배달 라이더는 도로 오른쪽에 머물며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었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제가 보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한국인 동료들이 시민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라고 저는 노트에 적었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도시 계획가는 시민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었죠. 베이징은 서울보다 자전거 도로가 더 많았어요. 그들은 자전거 신호등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지판도 더 많았었죠. 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한 이유는 사람들이 행동 방식에 대한 불문율을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본 것을 떠올렸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자전거들, 빨간 신호등을 지나쳐 달리는 전동 스쿠터들, 헤드폰을 끼고 문자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전거 탑승자들. 자전거를 위한 물리적 공간은 있었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아무도 존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라고 저는
서울의 한 탑승자가 회전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궁금했었어요. 서울은 자전거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더 적었지만 모든 사람, 운전자, 자전거 탑승자, 보행자,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프라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프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물리적인 것들로 생각합니다. 도로, 다리, 자전거 도로, 신호등. 하지만 어쩌면 인프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존중, 인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저는 자전거 탑승자들이 자동차 및 보행자와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의 번잡한 교차로에 들렀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었죠. 모두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많은 공간을 주고 서로를 살펴보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베이징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도시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라고 저는 적었었죠. 원하는 만큼 모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거나 배려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교통부를 방문했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경로 간의 더 나은 연결을 위한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개선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또한 공공인식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챘었죠.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한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도로, 이용자를 존중하는 것에 대한 TV 광고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동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은 베이징의 접근 방식과 달랐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관계자들이 더 엄격한 처벌과 더 많은 단속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들은 벌금을 늘리고 면허 벌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꾸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았었죠. 양심과 양보의 개념은 제가 한국 교통 전문가들과 나눈 거의 모든 대화에서 나왔었어요. 이것은 도로에서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감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양보하려는 의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은 콘크리트와 페인트로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공동체에서 자라야 하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서울과 베이징이 하룻밤 사이에 자전거 인프라를 바꾸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었어요. 서울 자전거 탑승자들이 베이징의 넓은 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혼란스럽고 위험해질까요? 베이징 탑승자들이 서울의 공유 도로로 갑자기 질서 있고 조심스러워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었죠. 우리는 차선 너비, 신호등 타이밍, 포장 재료에 대해 배우는데 몇 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통 시스템을 작동시키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인간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문화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교통 패턴이 세대를 거쳐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고요. 하지만 서울은 이것이 반드시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비교적 새로웠지만 사람들은 빠르게 그것을 존중하며 사용하는 방법에 적응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따릉기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아들에게 회전 신호를 보내는 방법,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방법, 사용 후 자전거를 제대로 잠그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간단한 장면은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주었었죠. 아마도 인프라는 단지 정부가 건설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최종 노트에 적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수천 번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마지막 저녁, 저는 직접 따릉기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타봤었어요.
100명의 다른 자전거 탑승자들이 경로를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퇴근길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타면서 노을을 즐기고 있었죠. 얼마나 붐비는지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편안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길이 좁아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순서를 지켰었어요. 저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에서 멈췄었습니다. 서울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전거 타기가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다른 도로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무언가가 여기서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연구를 정리할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다른 도시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생각했었어요. 서울의 시민의식이 다른 곳에서도 장려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한국 문화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없을까요? 저는 시민의식이 어디에서나 발전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빠르거나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기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베이징 연락처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어요. 그는 그의 사무실 근처에 건설 중인 새 자전거 도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문제 해결. 그의 메시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물었어요. 그는 저처럼 도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자전거의 미래는 단지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결론에 적었었죠. 그것은 공공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시를 통과할 때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 이러한 통찰력은 앞으로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은 물리적 디자인을 지지할 것이에요. 안전한 자전거 도로는 중요합니다. 교통 진정 조치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교통계획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존중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공유된 합의,